네, 정치하는 언니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임세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도 굉장히 이상했고요. 이 암살범의 그 준비 과정도 굉장히 이상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었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정원 보고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다들 기억을 정말 하실 겁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24년 1월이었죠. 1월 2일에 오전 10시 27분경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에 질의응답을 마치던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피살을 했던 그 범인이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인 것처럼 뭐 파란색 모자를 쓰고 뭐 사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재 없이 다가갔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기를 준비했었는데 그 흉기가 한 18cm, 거의 20cm가 가까이 되는 그런 흉기였고 그런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문건에서 발표를 할 때는 이것이 뭐 커터칼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셨던 부분이 당시에 거기에 혈흔이 남아 있었고 굉장히 좀 위급한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인데 그 범죄 현장을 정말 물로 그냥 뭐 물청소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암살 시도고요. 정말 살인 미수인 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 은폐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합리적인 지금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한석기님께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당시에 맨 첫 번째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얘기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경미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소장님? 예. 사실 안에 속 정맥이 60% 가량이 손상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0.1mm만 더 나갔으면 동맥 손상이 되면 그때는 즉사죠, 즉사.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구해준 게 이 옷 깃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안타까운 일은 약간 피했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사실 그 시간대 1시간 40분 가량의 굉장히 난도가 높은 그 수술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회복이 다행히 된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에 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어떠한 범죄 현장, 특히나 이렇게 살해가 있을 뻔한 범죄 현장은 보존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예, 그 주변에 폴리스 라인으로 감싸고 현장을 보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물품들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당시 굉장히 이상하게 와서 물 청소를 갑자기 한다던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다뤄본 그 경찰이나 이런 수사관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당시는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정신도 너무너무 없었고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 당시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야당 시절은 카타칼로 얼굴 그은 사건인데 지금 사실 이번에 이재명 테러 혹은 암살 모의 사건에서는 전문적으로 준비한 등산용 칼을 살해에 용이할 수 있게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고 예. 그리고 그걸 9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에 그 김진성 씨가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임의적으로 뭔가 기분이 나빠서 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과연 했겠냐라는 의구심도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겠죠. 9개월 동안 이 사람이 이 김진성 씨가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60대 아산에서 거주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혼자 즉흥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너무 밉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뭔가 뒷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배경이 있거나 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싹 무시되고 더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일단은 뭐 기소는 되고 뭐 판결도 나오긴 했지만요. 그 이후로 이게 정치 테러로 보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거는 암살과 암살 교사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다양한 경로로 좀 취재도,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시 이제 국정원은 이게 그냥 커터칼이라고.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봐도 커터칼과 이 등산용 칼을 살인 도구로 만든 게 딱 봐도 다른데 이걸 커터칼로
표시를 하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보고서가 올라간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럼 여기에 또 김상민이라고 네. 기억하시면 김영선 씨 공천을 밀어내고 이 사람을 단수 공천하려고 김건희 씨가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공천이 안 되니까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곳에서 우려와 또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네, 특정 종교. 짧게 정의를 좀 네.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시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게 국정원에 있는 상황실입니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출혈량이 굉장히 적다고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게 보이시죠? 목 부위에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렇게 써 있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경정맥을 굉장히 깊이 있게 60% 이상 파괴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게 찔른 사건이었고요. 보통은 이런 보고서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60, 70대 노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노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은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 남성 또는 여성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60, 70대 노인, 굉장히 힘이 이렇게 많지 않은 네. 좀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이상한 게 이제 방금 구름다리님께서도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구급차 오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네. 구급차가 왔다 간 다음에 경찰이 굳이 막 그 생수통 커다란 걸 들고 와서 거기 물로 콸콸콸 한 다음에 청소를 경찰이 합니다. 네. 그 주변을 검정색 옷 입은 경찰들이 다 막고 있어요. 못 보게. 그 되게 이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 이재명 당시 대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그런 테러를 당한다고 했을 때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위에서는 이제 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사건 축소, 왜곡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혁수 전 대테러센터장 등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에 의한 사건 현장 증거 인멸의 의혹이 있다. 아까 물청소 한 거 얘기했죠. 그리고 그 임세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9개월간 그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암살 시도,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혼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을 것인가.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요. 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날 우리가 뭐 그 정광훈 8호 추정이 되는 그 세계로 교회에 교인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그 벤츠 차량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한 그런 뭐 60, 70대 노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 어떤 그냥 시민이 아니라 어떤 배후 세력에 의한 그렇게 협동했던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지 공범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찾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최근 폭로된 그 김건희 배우설 등 정치적인 사주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막 만들었었는데요. 그 헬기 이송 과정 조사 논란 등의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 의혹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테러라는 것이 그냥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유력한 대선 후보자를 그렇게 테러를 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저는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열불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뭐 다 병원을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되게 그 희석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네, 네. 너무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대에서 이제 응급 처치를 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뭐 특혜니 뭐니라고 물타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이에요.
게다가 뭐 제1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가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돌아가실 뻔한 일에 대해서 갑자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는 너무 인간적으로도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잖아요. 그 기억을 하시면 민주당에 접수된 게 예전에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살해해야 된다라는 무슨 문자 같은 게 돌아서 민주당 차원에서 그 당시 양문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접수가 됐는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혜니 황제 무슨 헬기 그렇죠, 맞아요. 이송이니 하면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희석된 것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특정 종교 단체나 혹은 정치 세력이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취재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뭐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당시에 만약에 연관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면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뒤에 엄청난 배우가 있다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67세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이 혼자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야당 대표 그 삼엄한 경비 있는 데서 뭐 물론 팬인 척하고 가긴 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아직 뭐 이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표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무사하게 또 치료가 됐고 또 그 이후에 뭐 총선 등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많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희석이 됐고 중요한 이슈를 안 다뤄졌는데요. 이제 와서 국정원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다 종합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부족하다면 검찰 수사로 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특검팀에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도 연관돼 있다는 일부의 보도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완전히 있다고는 확신은 못하지만 예. 일부의 의심적인 보도도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늦었지만 어떤 조치들이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소장님이 해주셨는데 소장님 방금 말씀 중에 나왔던 국정원 보고 같은 네. 경우에 4월 4일 이제 탄핵 선고가 나기 전날 4월 3일이죠.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의 굉장한 최측근이고 김건희가 이제 그 공천까지 주려고 네, 그 예뻐하는. 난리를 쳤던 네, 네. 그 예뻐하는 최측근 최애 그 김건희 김상민 소중이. 그렇죠.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가 있는데 그 김상민이 18cm 전투용 칼을 커터 칼로 표현하면서 네. 테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남겼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해당되더라도 테러 지정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또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거를 또 커터칼로 얘기를 했고요. 또 피습 직후에 경찰이 폴리스 라인조차 치지 않고 현장을 물청소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우산으로 사건 현장을 가려서 네. 이제 언론의 촬영을 막았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그 너무나 사실 아쉬워요. 왜냐면 그 정말 사건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의 그 모든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 증거들이 일부 훼손됐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국정원의 어떤 그런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 은폐 축소 시도가 분명했다는 것, 이것들이 정말 이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갑자기 오늘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우리 참사 때 이제 소방관님 분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실종이 되고 또 이런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법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왜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김건희 정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많이 다수적으로 발생을 했으며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또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또 실종된 외교 상황에서 다시 이제 외교 무대에 지금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미해결된,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워하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게 테러로 지정하는 거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암살범이 왜 이런 암살을 시도를 했는가,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럼요.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 할 게 많아서, 네, 종합적으로. 네, 지난 23일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회견 가졌잖아요. 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암살 시도고 테러라고 이제 민주당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건 또 테러방지법 2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면 재수사를 요구를 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국정원 보고서에 테러에 해당이 안 되며라고 했는데, 그럼 테러에 해당이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법률과 이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야지 테러에 해당이 안 되며라고. 근데 그 말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해당된다 하더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 근데 그 법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특히나 국정원에서 만드는 보고서에 이렇게 해당은 안 되는데 만약에 해당된다면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실익은 또 왜 나옵니까? 실익은 또 왜 나와요?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테러에 네. 해당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적시를 하면 되는데 해당은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된다면이라는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보고서에 공식 문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해당된다 하더라도는 뭡니까? 그럼 해당이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럼 해당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가 나와야지. 이렇게 이상한 애매한 표현, 이거는 범죄자들이 어디 경찰 수사받을 때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 기억이 나더라도 이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정할 실익이 없다. 잠깐만. 그러면 테러가 해당이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무슨 실이 있고 이익은 뭔데요? 무슨 손실이 있고 또 그럼 이득은 뭔데? 우리가 국정원에서 그런 이득을 왜 따집니까? 진실 규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실익을 따져요? 뭐 이득은 뭐예요? 뭐 민주당이 이득이 됩니까? 이게 밝혀지면? 그러면 실은 뭐예요? 국민의힘에 뭐 손해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건의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굉장히 의문의 포인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자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 같은 보고서를 낸다는 게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래서 네.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나 지시한 사람도 이 공범으로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상하잖아요. 특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혹시 특검을 어떤 특검에 뭐 포함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특검을 발의한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은 특검이 이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인데, 제가 볼 땐 최혜병 특검이나 내란에는 조금 해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김건희 씨 관련된 주변에 뭐 이랬던 보도들을 통해서 차라리 김건희 특검의 한 축으로, 혹시나 김건희 씨가 연루됐거나 무슨 연락을 했거나라는 증거가 있으면 이건 그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구체적 증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김건희 씨가 이재명 대표 암살할 사람 모집했다 뭐라고 하는 뭐 이런 육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게 맞다고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런 의심의 포인트들이 있을 때 이 부분도 특검에서 알고 있다면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소환될 때든 언제든 한 번씩 확인은 해야 되는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정치 테러 대책위에서는 이제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그 암살 시도 그리고 살인미수 사건을 테러로 먼저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러로 지정하고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뭐 특검까지는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 방지법에 따른, 과거에 우리가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때 테러 방지법 때도 필리버스터 굉장히 많이 그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뭐 개인정보 위반이냐, 뭐 테러 방지냐, 뭐 이런 식의 전 국민적인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테러로 지정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먼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제1야당의 대표가 누군가에게 이제 암살 시도를 당한 건데 이게 테러로 지정되지 않고 조사도 안 됐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네요. 필리버스터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 노란봉투법 통과됐고, 이 다음에 상법 개정안도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면은 뭐 20년 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당시 그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리해고에 불복해서 한 77일간 파업을 했었고, 근데 그 파업에 대해서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시민분들이 노란 봉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금을 담아서 했던 것이 시작이 되었던 건데, 과거에 19대 때, 그러니까 2015년 그때 이제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됐었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2023년, 2024년 통과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결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게 되고 또 김영훈 장관과 당정 협의 후에 여당이 주도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법사위 통과와 그리고 지금 법안 자체가 이제 또 통과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말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노조들, 그리고 노조가 정말 활성화하고 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과거에 그 프랑스 여행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프랑스 대학교 때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당시에 그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굉장히 중간중간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하철이 끊어지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게 시간이 아까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한 프랑스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는 파업 전혀 불편하지 않아. 나도 언젠가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지하철이 파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야, 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러우면서 그 나라가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지만 이제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댓글에서 이승철님이 국진당 필리버스터는 아주 저질적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까? 필리버스터 뭐 하루 한다고 이걸 저지할 힘도 없으면서 제대로 된 명분도 없으면서 일단 하고 보자. 그러고서 쓸데없는 말들만 24시간 동안 늘어놓는 거죠. 이거 국민의힘 진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바라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발악인 거죠. 근데 좀 하려면 내용을 좀 있게 얘기를 하든지, 보면 기억하시지만 가면 맨날 주무시잖아요, 그분들. 네. 필리버스터 때. 뭐 자는 분 많이 있잖아요. 입 벌리고 주무시고. 그래서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뭐 모텔비 받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모텔비. 만큼 조롱을 받고 숙박비. 있는데, 네. 조롱 거기서 왜 주무십니까? 참 집에 가서 자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 조롱을 받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네. 그렇게라도 해서 이 거대 여당이 뭐 입법 독주한다라는 메시지를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한중 같은 세력들에게 보내는 그냥 신호죠. 사실 뭐 내용이 들을 게 있습니까, 거기 들으면. 그러니까요. 예. 소장님이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잘 아실 것 같아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시니까 좀 자세하게 좀 왜 필요한지,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란 봉투법이 이제 2025년 이때 지금 통과됐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오래된 네, 일이에요. 맞아요. 20년 가까운 일이 시간 동안인 건데, 이게 사실 이 단체, 그러니까 파업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게 기업의 무슨 이윤 추구를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업권이 굉장히 그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지금 훼손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노동자 개인에게 어떻게 감당이 불가능한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함으로써 이 노동자 개개인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우리가 침해하는 거죠. 침해할 예,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신 바 있지만 산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산재가 대부분이 다 하청에서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예, 하청에 뭐 몇 하청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이제 교섭권을 또 확보하고, 이게 원청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이미 어쩔 수 없이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균형, 안 그래도 불균형한 힘을 이 노란봉투법이 없으면 이제 더 강력해진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을 좀 보태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 이게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기업 논리로서 뭐 이게 되면 기업이 위축되고 뭐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활동들이 보장되어 있고요. 이런 권리들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독일의 기업이 무슨 기업에 축소되고 기업 활동이 제약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입니다, 나라가. 근데 여기서도 노조 활동이 보장이 되고 이러한 파업권이 굉장히 존중되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쟁의 행위를 막 남발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게 쟁의 얘기도 하게 되면은 노동자도 자체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쉽사리 남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임금, 무노동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손해를 본인이 다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발하는 행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다 뭐 학계에서도 알려진 예. 얘기고, 그리고 기업에서 뭐 이제 와서 부랴부랴 막 이게 뭐 기업 침해한다 얘기하는데 이 입법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으면 돼요. 근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냥 이런 본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뭐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없이 이제 와서 통과가 되니까 기업 측에서도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통과는 잘한 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렇게 법이 어쨌든 적용이 됐을 때 만약 기업에서 그렇게 손해가 막대하게 있다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나중에 이게 다시 또 개정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되죠. 예, 예. 논의 과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네. 사실 이게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시간 끄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뭐 프랑스 얘기도 해주시고 미국, 독일 얘기 해주셨는데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막 여러 언론들이 이게 통과되면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 의미 없다는 거, 예,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